지금부터는 이제 사고 수사 진행 상황과 책임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유 국장님, 이번 사고 관련해서는 검찰, 경찰은 물론이고 국토부, 노동부에서 또 뭐 진상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뭐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그 엄격하게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아까 원인이라든가 어떤 관리 감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조사 과정에서 규명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라든지 노동부하고는 광주시하고 정부가 서로 같이 공유되고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시는 그 최우선 과제가 네. 지금 그러니까 붕괴 피해 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시의 역량을 총 집결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그 밖에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최우선 과제는 어쨌든 그 사고 수습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번 사고에 책임을 지고 정몽규 회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이 더 큽니다. 송 교수님, 현대산업개발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프랑스 칼레를 조금 들고 싶은데요. 네. 백년 전쟁 때 그 영국이 프랑스를 침범했었을 때 당시에 그 칼레 도시를 침범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에드워드 3세가 그 책임을 묻고 칼레 시민들을 처형하겠다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에드워드 3세한테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좋다, 살려주는데 6명 정도는 책임을 지고 처형을 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칼레 시민들이 누가 그러면 처형 당할 것이냐 했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제가 처형 당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도시에서 가장 혜택을 받았던 제일 부자가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법률가 각자 그 6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서로 자기가 처형 당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에드워드 3세가 감탄을 해서 결국은 다 살려준 그것이 요즘에 얘기할 말로 귀족의 책무, 노빌리스 오블리지 아닙니까? 네. 저는 저는 지금 이 사회에서 이런 가진 자들이 사회에서 얻은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때에 어떤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 그 우리 현대산업개발의 모습을 보면 타조가 위기에 처했었을 때 급하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머리를 박는 모습으로 국민한테 보여지지는 않을까 상당히 아쉽고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그 이번 상황을 진정성과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사려 깊게 성실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취를 표명한 것이 맞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 국장님, 광주시는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공공사업 참여를 배제시키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시는 지금 우리 시에서 현산이 짓고 있는 시공적인 곳이 5곳 있습니다. 지금 화장동에 2곳에 있고요. 지난번 그 참사를 일으킨 학공 4구역이 있고 운암동 재건축 그리고 계림동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5곳에 대해서는 여기를 포함해서 그 공사 중기 변경을 내렸고요. 네. 전체 안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점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시공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등산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첨단 사업도 있고. 근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우선 협상 대상자라든가 사업 참여 파트너를 이렇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산을 배제한다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됐고요.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평가할 항목에 이런 산업재해 분야를 포함하면 현재로도 사업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고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보름 정도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산에 대한 처벌이 가벼울 수 있는데요. 박 교수님,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되는데 이제 27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사업장에 사망자가 발생하면은 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네. 법인도 상당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법령이고요. 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되기 이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가벼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사회적인 미친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네. 따라서 행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없고요. 그래서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 주무관청, 중앙관청인 국토부라든가 노영부로부터 아주 무거운 행정적인 처벌이 있을 거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유튜브 의견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 학동 참사 때 관리 감독해야 할 광주시가 대충 넘어가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거 아니냐. 그리고 화정동 아이파크 관련해서는 수리해서 살려고 하면 누가 살 수 있냐. 불안해서 살 수 있겠냐. 당연히 철거해야죠.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학동 참사 관련해서 7개월 전 사고를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송 교수님 두 사고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주목하십니까? 글쎄 이제 저는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다. 네.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재난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세월호 참사 끊임없이 이런 재난 사고가 생겼을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며칠 동안 분노하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몽블랑 터널에서 대형 재난이 생겼었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얼음처럼 냉정함을 지키면서 약 8개의 법과 200여 개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꿔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이 조금 게을리한 것은 아닌가 조금 반성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 기준이 조금 잘못됐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돈이면 다하고 황금 만능주의, 탐욕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속도전이라든가 공기단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네. 과거에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가 무소유를 실천하셨던 법정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존경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 사회가 조금 뭔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국장님, 학동 참사 이후에 네. 현대산업개발은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우선 저희 학동 참사 이후에 되게 건축물 관리 규정, 해체 관련 규정이 너무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네. 법 개정을 했었습니다. 7가지가 현재 반영돼서 시행을 되고 있거든요. 반드시 허가권자가 현장을 가야 된다든가 해체 계획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반드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 관련해서 매뉴얼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건축물 해체 관련된 집중적인 그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어떤 붕괴 사고 이후에서는 어떤 시공 과정 중보다 어떤 시공 관리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을 하고 시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바로 지침을 좀 개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동 참사 이후에 동구청에서 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네. 서울시에 아마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근본 사고 관련해서 아마 서구청에서 관련해서 다시 영업정지 요청을 아마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중요한 게 건축물 안전 특별법,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네. 이 법은 이제 그 발주자라든가 어떤 설계자, 시공, 감리자들의 어떤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할 경우에 강한 처벌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마 네. 국회에서 이런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서 법이 제정될 것으로 아마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뭐 제도 개선 당연히 필요하겠습비다만 현대산업개발 직원 가운데서 지금까지 뭐 기소된 사람은 현장 소장 1명뿐이잖아요. 거기에 사고 수습 비용도 동구청이 내고 아직 구상권 청구가 안 돼 있다고 그러고 영업정지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것도 최근에서야 이루어진 일이라서 너무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자들이 사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처벌 절차를 받고 있고요. 아마 동구청에서도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판결 이후에 하겠다 그런 게 있어서 아직 처리는 하지 않겠는데 반드시 처리하도록 지금 할 거고요. 네. 아마 근본에서도 이번 처벌이 좀 낮아서 또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마 사법 당국에서 그 분야에 상당히 주안점을 갖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에서요. 지금 사고는 건설회사에서 하고 수습은 지금 우리 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맞는 것인지 네. 또한 사고는 광주에서 했는데 징계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한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사고 이후에 참사 이후에 지금 계속 주장했던 것이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던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가 2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
관리형 재난관리, 그리고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재난관리는 지역재난대책본부인 소위 지대본에서 하게 되어 있고, 네. 사고 유형별로 하는 것은 중수본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세월호 참사 때 당시에 지대본인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챙긴 것이 아니라, 지대본을 가동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해양안전사고였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중수본을 가동해서 한 거였지 않습니까? 예컨대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합니다.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번과 같은 대형 건설 사고는 당연히 중수본이 가동해서 관련된 법과 매뉴얼과 전문가를 가지고 있는 국토부에서 진두지휘를 해줘야 되는데, 지자체 장이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약간 이상한 저는 재난안전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관련된 법과 매뉴얼을 심사도 해보고 한 사람으로서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제가 촉구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우리 시의 어떤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역량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아마 국가에서도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일 중에 중앙사고대책본부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현장까지 와서 상주해서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사고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중수본이 가동은 물론 국토부에서 하고 지금 파견 개념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것을 좀 질타를 한 거였고, 사실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요청이 아니라 사실은 헌법 제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붕괴 사고 처음부터서 사실 그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뿐이 아니라 소방청 중앙 119 수색대라든가 고용노동부, 국토안전부, 행정안전부, 국토안전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까지 다 결합해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어떤 위험도라든가 그 수습 구조의 난이도가 워낙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차원의 어떤 장비라든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의를 했고요. 국가에서도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처음부터 했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해서 뭐 현장에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될 겁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광주 학동에서도 화정동에서 이런 후진국형 인재가 되풀이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보통 먼저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 네. 대부분의 건설 사고는 99%가 건설 공사 중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물이 완공한 이후에 사용 중에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안전률을 따라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건설 공사 중에는 그 구조물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정한 상태를 이제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는 감리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철저한 감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감리자의 엔지니어링 수준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감리자의 권한이 확대돼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공사 중지할 수 있도록. 네. 지금은 법 제도만으로 형식적으로만 흘러가고요. 그런 감리자의 권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리자의 교육, 이런 지적 수준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이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얘기를 넘어가야 할 텐데, 그 전에 잠깐 시청자 의견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고는 현대산업개발이 치고 수습은 세금으로 하는 건 문제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전국의 아파트 환상과 욕심이 만든 결과다라는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건설안전특별법 얘기하셨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금 또 감리제도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자유롭게 세 분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송 교수님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글쎄, 이제 지금 반복된 저희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첫 번째는 이게 현대 사회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과학화되고 첨단화되면 될수록 안전하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백이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정의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층 건물을 지으면 지을수록
KTX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울리백 선생이 하셨던 얘기가 그런 위험사회에서 생존을 하려면은 성찰적 현대화를 해야 된다. 즉 반성하면서 뭔가 보완하면서 해라는 얘기거든요. 사회안전 시스템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따라가주지 않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폭탄 돌리기 사회에 살고 있다. 언제 버스에서 사고가 나고 언제 건물에서 붕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성찰적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우리 박 교수님은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건설 현장의 이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제도가 조금 보완을 해 따라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건설 시장의 인력난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되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엄청나게 이번에 타설 현장도 외국인 근로자만 8명인가요? 네, 8명이라고. 39층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러한 일들이 이제 현장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대학에서도 가르칠 때 그러한 것들도 교과서에 담아줘야 되겠고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러한 공사 관리라든가 공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옛날에는 학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학에서 공무 관리라는 새로운 과목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현장의 특성들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가지고 현장에서 충분히 이러한 것을 안전사고도 AI를 이용해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좀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저는 뭐 다 우리 홍 교수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한 가지를 더 보탠다 그러면은 공사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국민들이 보면 이제 사고가 나면은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많은 건설공사에서 최저가로 낙찰받은 사람이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상 네.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저가의 공사비는 결국은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요. 네. 품질 저하는 결국은 하자로 이어지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내구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건물 수명도 짧아집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진과 같이 천재지변이 났을 때 거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절한 공사비를 투입해야 고품질이 나오고 건물 가격도 높아지고 오래 쓸 수 있고 천재지변이 났을 때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싸게 공사비를 투입하게 되면 어딘가는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요. 말씀드리고 또 감리제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특히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 공사를 해외 공사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해외 나가면 절대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해외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경험 많고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감리로 따라 붙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철저하게 감리를 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설계 도서와 규정이 어긋나면 바로 공사 중지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공기를 맞출 수가 없게 되고 아니면 재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쟁 피해가 너무 많은 거죠.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회사들 똑같은 건설회사인데 외국에 나가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서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오면 그게 안 먹히는 거죠. 그렇게 공사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감리를 철저하게 된다. 네.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왜 그러냐면 안전에 관련된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하지 않고 결국 묻히면은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국내에도 공사를 해라. 네. 그렇게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해라. 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국장님 감리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 지적을 하시는데. 네. 아마 지금 이번 사고 이후로 어떤 시공이라는 감리의 어떤 문제점 또 이번에 원인 또 다른 공사 현장의 어떤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아마 그 제도 개선이 될 겁니다. 다만 우리 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사고 수습에 시의 모든 역량을 좀 동원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네. 또 지금 2차 붕괴 우려가 높습니다. 2차 붕괴 우려 또 소방관들의 안전 거기에 참여되는 또 작업 근로 안전을 우선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우선 이 사고 수습의 총력을 다할 거고요. 아마 중앙정부와 함께 보다 이 사고 수습 이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또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분야에 좀 매진을 하겠습니다. 네.